남들은 나를 7살짜리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저 그만한 계집아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나는 결코 그저 그만한 어린아이는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건방지다면 하다못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이나 동네 사람들의 속마음 정도는 두루 알아맞힐 수 있는 눈치만큼은 환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을 말하자면 내 나이는 8살이거나 9살 둘 중에 하나이다. 낳아놓으니까 어찌나 부실한지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차일피일 출생신고를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7살짜리로 호적에 올려놓은 것만도 다행인 셈이었다.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엄마 마음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아버지는 좀 덜하지만 엄마는 나만 보면 늘상 으르렁거렸다. 꿈도 꾸지 않았던 자식이었지만 행여해서 낳아봤더니 왼수 같은 또 딸이더라는 원성은 요사이도 노상 두고 하는 입버릇이니까 서운할 것도 없었다. 그것은 뭐 내가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이 워낙 그러했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벌써 20이 넘어 처녀티가 꽉 뺀 큰언니에서 중학교 졸업반이던 막내 언니까지 딸이 무려 4이었다. 43세 임신인지도 모르고 4대 딸 배를 키우다가 엄마는 여기저기 용하다는 점쟁이들한테 다녀보고는 마침내 낳을 결심을 했었다는 것이다. 모든 점쟁이들이 만장일치로 아들이라고 주장해서였다. 그런 판에 또 조개 달고 나오기가 무렴해서였는지 냉큼 쑥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그적거리는 통에 산모를 반죽음시켜 놓았다니 나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8살이다 9살이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마도 과히 잘한 것은 없다. 내가 뭐 뺄셈 덧셈에 아주 까막눈인 줄 알지만 천만에 우리 엄마는 내가 3살이 될 때까지도 혹시 죽어주지나 않을까 기다린 게 분명하다. 내가 얼마나 구박덩이에 미운 오리 새끼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따위 너절한 게 아니라 원미동 시인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얼추 짐작하기로 그것은 달밝은 밤이나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에서 눈을 착 내리깔고 멋진 말을 몇 마디 내뱉는 것이 아닐까 여기지만 원미동 시인이 하는 것을 보면 매양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원미동 시인 말고도 원미동 가순이,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다. 행복사진관 엄씨 아저씨가 원미동 가수인데 지난번 전국노래자랑 부천대회에서 예선에도 못 들고 떨어졌다니 대단한 솜씨는 못 들 것이었다. 소라 엄마가 원미동 멋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 보라색 매니큐어와 노랑머리는 소라 엄마뿐이니까. 원미동 똑똑이는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다. 부끄럽다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해대는 똑똑이는 여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퀭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점포와 희끄무레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당 귀신 같다고 서울 미용실의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씨는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세장이 3개나 걸려있는 몽달씨네 집은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윙윙거리며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다.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나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제 형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폭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다. 그것부터가 팔불출 짓이라고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몽달씨에게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몽달씨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이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 하던 언니였다. 참말이지 밝히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의 집 쓰레기통만 뒤지고 다니는 직업이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있다. 큰언니는 경기도 양평으로 시집가서 농사꾼 아내가 되었으니 상관없지만 둘째 언니 이야기는 말하기가 부끄럽다. 둘째 언니는 처음에는 버스 안내양, 그 다음에는 소시지 공장의 여공원, 그 다음에는 다방에서 일하더니 돈 버는 일에 극성인 성격대로 지금은 구로동 어디에서 26살의 처녀가 대포집을 열고 있다.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하나뿐인 방에서 위통을 벗어붙인 채 잠들어 있고 언니는 그 옆에서 엎드려 주간지를 뒤적이고 있지 않은가. 그만한 정도로도 나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엄마와 청소부 아버지는 딸년들이야 시집 보낼 만큼만 가르치면 족하다고 언니들을 모두 중학교까지만 보냈는데 웬일인지 선옥이 언니만 고등학교를 보냈었다. 그래서 더 골치이긴 하지만 기껏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공장은 싫다. 차라리 영화배우가 되는 편이 낫다고 우거지상을 피우던 언니가 김반장네 콧구멍 같은 가게가 성에 찰 리 없을 것이었다. 이제 겨우 7살짜리가 사실은 그보다야 많지만 왜 나이 많은 떡거머리 총각들하고만 어울리는지 이상할 터이나 그것은 결코 내 책임이 아니었다. 단짝인 소라를 비롯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모두 국민학교에 입학해버렸고 좀 어려도 아신대로 놀아볼 만한 아이들까지 깡그리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나오면 원미동 거리에는 이제 2살짜리 코흘리개들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설령 오후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끼리끼리만 통하는 아이들이 좀처럼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만 홀로 뚝 떨어져 나와 외계인처럼 어성보성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우리 동네에는 값이 싼 유치원도 많고 피아노 교습소도 2군데나 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단칸방에 살아도 모두들 유치원에 보내느라고 아침마다 법석인데 나는 이날이 때껏 유의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가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그림책이나 고장난 장난감이야 지천으로 널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는 흥미도 없으니 아무래도 나는 어른이 다 된 모양이었다. 몽달 씨와 친구가 된 것은 올 봄 바로 외계인 같던 시절이었다. 형제 슈퍼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김반장이 언제나 말동무가 되어주려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 바로 내 뒤에 똑같은 자세로 김반장 눈치를 보는 몽달씨가 있었다. 염색한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들고 주춤주춤 내 옆에 빈 자리에 앉는 그가 경호가 하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정말이지 나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좀 바보이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으므로 언젠가는 그가 보는 앞에서도 헤이 몽달 귀신 하고 놀려댄 적도 있었던 나였다.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내게 그가 다음에 건넨 말은 더욱 기가 찼다. 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 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몽달 귀신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결코 참말이지 하늘에 맹세코 그를 개새끼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마구 저어댔다. 그런 나를 보는지 마는지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지만 세상에 그게 바로 시라는 것이었다.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시를 쓴다 하니 멋있는 시 한 수 지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청을 받고 몽달씨는 밤새 끙끙거리며 시를 쓰려고 했으나 도무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어느 유명한 시인의 시를 베껴왔는데 그 구절이 바로 그 시의 마지막이라고 했다. 예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자네들어 개새끼 개새끼라 그랬는가? 김반장은 으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몽달씨 어깨를 툭 치며 빈정대고 말았지만 나의 놀라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를 향해 개새끼라고 욕을 한 적이 꼭 있었던 것만 같이 생각될 지경이었다. 김반장이야 뭐라고 말건 몽달씨는 그날 이후 며칠간은 개새끼 시를 외우고 다녔고 나는 김반장 외에 몽달씨까지도 내 친구로 해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해 두었다. 시인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구멍가게 주인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훨씬 근사했으니까. 그렇긴 했으나 약간 돈 사내와 오랜 시간을 어울려 다닐 만큼 나는 간이 크지 못했다. 게다가 김반장은 마음이 내키면 언제라도 알사탕이나 쭈쭈바를 내놓을 수 있지만 몽달씨는 그런 면에서는 영 젬병이었다. 그는 오로지 시에 대하여 말하고 시를 생각하고 시를 함께 외우자는 요구밖에는 몰랐다. 그에게는 시가 전부였다. 바람이 불면 풀잎에 바람 스치는 소리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수녀가 지나가면 문득 17개의 또는 21개의 단추들이 그녀를 가두었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하루 종일이라도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외울 수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외운 시 구절만 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가 말하였다. 그게 바로 시적 대화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밤새도록 시를 읽는다고 하였다. 몽달씨는 밤이 되면 엎드려 시를 외우고 다음 날이면 그 시로서 말하는 사람이었다. 시를 빼고 나면 나와 마찬가지로 몽달씨도 심심한 사람이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꼼짝없이 젊은 새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네를 빙빙 돌면서 시간을 때워나갔다. 내가 김반장과 마주 앉아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슬쩍 다가와 약간 구부정한 허리로 의자에 주저앉곤 하는 몽달씨는 나보다 훨씬 강렬하게 김반장의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제법 뜨거운 한낮 동안 각기 편한 자세로 앉아 신문을 읽거나 졸거나 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막걸리 손님이라도 들어닥치면 몽달씨와 나는 재빨리 의자를 비워주곤 김 반장이 바삐 설치하는 모양을 우두커니 바라보곤 하였다. 김 반장은 몽달씨가 시가 어쩌구 하며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할라치면 대번에 딴소리를 해서 입막음을 하기 때문에 몽달씨도 김 반장 앞에서는 도통 시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내가 원미동 시인의 시적 대화를 끊임없이 듣는 형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몽달씨보다는 김 반장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었다. 김 반장이 그 커다란 손바닥으로 내 엉덩이를 철썩 치면서 어이 경옥이 처제 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그럴싸해서 저절로 웃음이 삐져나왔고 가끔 가다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함께 배달을 나가기라도 할라치면 피아노를 배우러 가던 계집애들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부러워 죽겠다는 듯이 나를 바라봐 줬었다. 김 반장이 말 많은 원미동 여자들 누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야채에다 생선까지 떼어다 수월찮게 재미를 보는 것을 잘 아는 고흥댁 아주머니도 선옥이가 인물만 좀 훤할 뿐이지 그 집안 꼬라지로 봐서 김 반장이면 횡재한 거야 하면서 은근히 선옥이 언니를 비아냥거렸다. 나는 고흥댁 아주머니의 마음도 알아맞힐 수 있다. 선옥이 언니보다 한 살 많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인물이 좀 제멋대로인 것이 아줌마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난번엔 김반장 같은 사위나 얼른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은혜 할머니 말에는 가당찮게도 고웃음을 쳤었다. 요새 시상에 뭐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답디요? 그래도 걔가 보는 눈이 높아서 앵간한 남자는 말도 못 꺼내게 하네요. 저기 은행 대리가 중매를 넣어왔는데도 돌아보도 안 씁디다. 전문학교 일망정 대학물도 1년 남짓 보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주 많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목구멍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목구멍이 근질거리는가 하면 나는 또 다른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정말 특급 비밀인데 만약에 이 사실을 고흥댁 아주머니가 알았다가는 어떻게 수습이 될는지 내가 더 걱정인 판이다. 복덕방집 딸 동아 언니가 누구와 좋아 지내는가는 아마 나밖에 모르는 일일 것이다. 지난밤에 소라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로 소라조차도 영 모르고 있으니 나 혼자만 끙끙 앓다 말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날 이후 복덕방 식구들만 만나면 내가 더 안절부절 못했다.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말이라 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아예 할 수 없다. 이야기를 꺼냈으니 털어놓을 수밖에. 동아 언니는 소라네 대신 설비해서 소라 아빠 일을 거들어주는 노가다 청년하고 연애를 하는 판이다. 그것도 보통 사이가 아니다. 지난 봄날 소라네 집에 갔다가 소라가 보이지 않아 무심코 모퉁이를 돌아 나와 옆구리 창으로 가게를 기웃 들여다보니 그 두 남녀가 딱 붙어 앉아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동아 언니는 그렇다 치고 청년은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언니의 머리통을 꽉 껴안고 있었는데 좀 무섭기도 하였다. 이야기가 괜히 옆으로 흘렀지만 아무튼 선옥이 언니가 김반장 같은 신랑감을 차버린 것은 좀 아쉬운 일이기는 하였다. 김반장이야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터라 나만 보면 지금도 언니가 왔는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허나 선옥이 언니는 처음 만날 때도 그랬지만 요사이 한 번씩 집에 들을 적에도 형제 슈퍼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떨 때는 어휴 저 거지 발사기 같은 자식이라고 욕도 막 내뱉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모네 옷가게로 심심하면 전화질이라고 이를 갈았다. 가만히 눈치를 보아하니 선옥이 언니도 요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고 전과 달리 아무 데서나 속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며 옷을 갈아입는데 그 속옷이 요사무사하게 생겨서 내 눈을 달뜨게 하곤 했다. 좀 만져라도 몰라치면 언니는 내 손을 탁 때려버렸다. 어때? 예쁘지? 경옥이 넌 이런 거 처음 보지? 이거 모두 선물 받은 거다. 끈으로 아슬아슬하게 꿰매놓은 저런 팬티 따위를 선물하는 지도 우습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언니는 더욱 밉상이어서 그럴 때면 속도 모르는 김 반장이 불쌍해지기도 하였다. 몽달씨가 있음으로 인하여 김 반장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점도 있었다. 나야 어린애니까 형제 슈퍼의 빛이 파라솔 아래서 어슬렁거려도 흉볼 사람은 없지만 동갑내기인 몽달씨가 하는 일도 없이 가게 근처를 빙빙 돌면서 어떨 때는 나와 같이 쭈쭈바나 쪽쪽 빨고 있으면 오가는 동네 어른들마다 혀를 끌끌 찼다. 대학 다닐 때까진 저러지 않았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잘렸대나 봐요. 뭐 뻔하죠. 요새 대학생들 짓거린. 그러곤 곧장 군대에 갔는데 제대하고부턴 사람이 저리 됐어요. 언제나 중얼중얼 시를 외운다는데 확 미쳐버린 것도 아니고 아주 죽겠어요. 몽달씨 새어머니 되는 이가 김 반장에게 하소연하는 소리였다. 형제 슈퍼 단골인 그녀는 아주 죽겠소요가 입버릇이었다. 내 체면을 봐서라도 옷이나 좀 깨끗이 입고 다니면 좋으련만 아주 죽겠어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옷차림은 형제 슈퍼의 심부름꾼 복장으로 딱 걸맞았다. 종일 의자에서 빈둥거리기도 지겨운지라 우리는 곧잘 가게 일도 마다 않고 거들었었다. 우리 둘이서 기껏 머리를 짜내서 하는 일이란 게 고무옷으로 가게 앞에 물을 뿌려주는 정도였다. 포장이 덜 된 가게 앞길의 먼지 제거를 위해서나 여름에 땡볕을 좀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상도 없어서 김 반장도 우리의 일을 기꺼이 바라봐주고 일이 끝나면 기분이란 듯 요구르트 한 개씩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몽달씨 몫의 일이 하나 둘 늘어났는데 가게 앞 청소나 빈 박스를 씨앗실 창고에 쟁이는 일 혹은 막걸리 손님 심부름 따위가 그것으로 몽달씨가 거두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 반장은 더욱 의젓해지고 몽달씨는 자꾸 초라하게 비추어지는 게 나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김 반장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주 정색을 하고서 몽달씨 어깨를 꽉 껴안더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자네 같은 시인에게 이런 일만 시키려니 미안하이. 자네는 확실히 시인은 시인이야. 언제 바쁘지 않을 때 정말이지 자네 시를 찬찬히 읽어봄세.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위문편지는 내가 도맡아 써주곤 했던 실력이니까. 그러면 몽달씨는 더욱 신이 나서 생선 잘라주는 통나무 도마까지 깔끔히 씻어내고 널브러져 있는 채소들을 다듬고 하면서 분주히 설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껏 몽달씨의 시 노트를 읽어본 적이 없는 김 반장이었다. 몽달씨가 짐짓 아직 자기 시를 읽을만 하지 못하니 유명한 시인들의 시나 읽어보지 않겠느냐고 구깃구깃 접은 종이를 꺼낼라 치면 김 반장은 온갖 핑계를 다 대서라도 주랭랑을 치면서 그가 보지 않은 틈을 타 머리 위에 대고 손가락으로 빙글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그것도 모르고 몽달씨는 언제라도 김 반장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들을 호주머니마다 가득 넣어가지고 다녔다. 그때쯤엔 나도 몽달씨의 시적 대화에는 질려 있어서 덩달아 자리를 피했고 김 반장을 따라 머리 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댔다. 약간, 아니 혹시는 아주 많이 돈 원미동 시인은 그래도 여전히 형제 슈퍼의 심부름꾼 꼬마처럼 다소곳이 잔심부름을 도맡아 가지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보름 전쯤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나는 김 반장이 내 셋째 형부가 되어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농사짓는 큰형부는 워낙 나이가 많아 늙은 아버지 같아서 싫었고 둘째 언니야 아직 공식적으로는 처녀니까 별 볼 일 없는 데다 형부다운 형부는 손옥이 언니가 결혼을 해야 생길 터이니 기왕이면 김 반장 같은 남자가 형부가 되길 바란 것이었다. 하기야 넷째 언니도 시방 같은 공장에 다니는 사내와 눈이 맞아서 부쩍 세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앞차가 2대나 밀려있으니 어림도 없었다. 손옥이 언니와 김 반장이 결혼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형제 슈퍼에 진득이 붙어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었다. 기분이 내키면 300원짜리 빵빠레를 먹든 어떠하랴.
오밀조밀 늘어놓은 온갖 과자와 초콜릿과 사탕이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흐물흐물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정확히 열 나흘 전에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김반장과 형제 슈퍼의 잡다한 군것질감을 한꺼번에 포기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나의 처사는 100번 오를 것이었다. 그 사건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는 나 하나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본 것을 누군가에게도 늘어놓지는 않았다. 웬일인지 그런 일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기 싫었다. 그런 채로 나 혼자서만 김반장을 형복하면서 제외시켜버렸던 것이다. 또 하나 아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김반장이 내 엉덩이를 철썩 두들기며 어이 우리 경호기 처제 어쩌고 할 때는 단호하게 그를 뿌리치고 도망 나와버리곤 하였다. 물론 그가 내미는 쭈쭈바도 받아먹지 않았다. 그 사건은 초여름 밤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그날은 낮부터 티격태격 해대던 엄마와 아버지와의 말싸움이 저녁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다. 넷째 언니는 야간 수업이 있다고 늘상 12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는 처지라 만만한 나만 엄마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낮부터 적잖이 욕설도 들어먹었던 차였다. 싸우는 이유도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쓰레기 속에서 주워온 18금 목걸이를 맥주 4병으로 맞바꾸어 간신히 목을 축이고 돌아왔노라는 말을 내뱉는 뒤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 게 원인이었다. 새삼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요지는 맥주 4병으로 홀랑 마셔버리느니 지 옆편내 목에 걸어주면 무슨 동티가 날까봐 그랬느냐는 아우성이었다. 엄마가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약간 색이 변한 18금 반지도 아버지가 주워온 곳인데 짜장, 목걸이까지 세트로 갖출 뻔한 기회를 놓쳐서 엄마는 단단히 약이 올랐다. 그러던 말싸움이 저녁에 가서는 기어이 험악한 욕설과 아버지의 손찌검으로 이어지길래 나는 언제나처럼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비어있는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끔씩 있는 일로서 머지않아 아버지는 엄마를 KO로 때려 눕힌 뒤에 코를 골고 잠들어 버릴 것이었다. 그 다음엔 눈물 콧물 다 짜낸 엄마가 발을 질질 끌며 거리로 나와 경호가를 목청껏 부를 판이었다. 그때가 되어 못 이기는 척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버리면 내일 아침에 새날이 올 것이 분명하였다. 집에서 나온 것이 9시쯤. 그래서 김반장도 가게방에 놓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 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내는 김반장의 등허리를 흘끼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둔 채였다. 우리 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에 서울 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이 꺼진 채였다. 형제 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쬐끔 새어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소리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덫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불빛에서 약간 비켜난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다. 더욱 공교로웠던 것은 마침 가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비치 파라솔 밑에 이 의자로는 턱도 없이 모자랄 만큼의 사람들이 왁자하게 모여 막걸리 타령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개는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공사장의 인부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 몇몇이 자주 이 의자에 앉아 밤바람을 쐬기도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 갑작스런 사태에 놀라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도망자는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뒤쫓아온 사람 중 하나는 가게 앞에 또 하나는 막 가게 속으로 들어가려던 중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야, 이 새끼야, 이리 못 나와?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빨간색의 소매 없는 러닝셔츠를 입고 있어서 땀에 번들거리는 어깨 쪽지가 엄청 우람하게 보였다. 깽판 치기 전에 빨리 나오란 말이야.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위쪽거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샘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전아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 왜 남의 집으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게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씨의 목덜미를 확 낚구어 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몽달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 셔츠가 찍 이빨 사이로 침을 뱉어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유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은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질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두 명의 사내 중에서도 빨간 셔츠가 훨씬 악독한 게 사실이었다.
녀석은 몽달씨의 머리칼을 한 움큼 휘어잡고 마치 짐짝을 부리듯이 몽달씨를 다루고 있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는 사내의 구둣발에 사정없이 정강이며 옆구리가 뭉개졌다. 지나가던 행인 몇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구경꾼들이 보이자 빨간 셔츠가 당당하게 외쳐댔다.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여지없이 경찰서로 넘겨야 해. 빨리 와. 불 켜진 강남 부동산 앞에서 몽달씨가 최후의 발악을 벌여 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내 녀석에게 머리칼을 붙잡히면서 부동산 옆에 시멘트 기둥에 된통 머리를 받쳤다. 쿵! 몽달씨의 머리통이 깨져나가는 듯한 소리에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행복 사진관과 원미 지물포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불빛도 없는 공터가 나올 것이므로 몽달씨를 구해낼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몽달씨가 악착같이 불 켜진 가게 쪽으로만 몸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길 이쪽은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섣불리 끼어들지 않고서 당하는 몽달씨의 처참한 꼴에 혀만 끌끌 차고 있었다. 빨리 가, 이 자식아. 경찰서로 가잔 말이야. 빨간 셔츠가 움켜진 머리칼을 확 낚구어 채면 몽달씨는 시멘트 바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정말 개처럼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끌려갔다. 왜 이러세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행복사진관의 밝은 불빛 앞에서 몽달씨가 울부짖으며 사내에게 잡힌 머리통을 흔들어대다가 녀석의 구둣발에 면상을 짓밟히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나는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녀석들의 곁을 바람같이 스쳐 나는 원미 지물포로 뛰어들었다. 가게는 텅 비어둔 채 지물포 주씨 아저씨는 아랫목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느라 바깥의 소동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깡패가 몽달씨를 죽여요. 주씨 아저씨는 그 우람한 체구에 비하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벼락같이 뛰어나와 마침 자기 가게 앞을 끌려가고 있는 몽달씨의 꼴을 보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죄가 있으며 경찰을 부를 일이지 무슨 일로 사람을 그리 패노? 보소 형씨 그 손 못 나? 투박한 경상도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자 녀석도 약간 주춤했다. 아저씨는 상관 마시오. 이런 놈은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 카노? 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당신네들이 사람 두드려가며 경찰서까지 갈 것 없다. 1분 안에 오토바이 올 테니까. 이 아저씨가 이 새끼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카제. 이 착한 청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래 반을 죽여놨노? 무슨 일이라? 그제서야 빨간 셔츠가 슬그머니 움켜진 머리칼을 놓았다. 몽달씨가 비틀거리며 주씨 곁으로 도망쳤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느닷없이 때리는데. 더듬더듬 입안에 개어있는 피를 뱉어내며 간신히 이어가는 몽달씨의 말을 듣노라고 주씨가 잠시 한눈을 판 것이 잘못이었다.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봐요. 저 사람들 도망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벌써 공단 쪽으로 튕겨가는 모양으로 발자국 소리만 어지럽고 녀석들은 어둠 속에 파묻혀버린 뒤였다.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언제 왔는지 김반장이 발을 구르며 흥분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잡으러 갈 듯 몸을 솟구치는 꼴이 가관이었다. 소용없어. 저놈들이 어떤 놈이라고. 세상에 경찰서로 가자고 그리 당당하게 굴더니 도망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골라잡아 팬 거군.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도둑이나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여기는 가게들이 많아 화나니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작심 패려고 수작을 벌였군. 그래요. 아까 보니까 저 윗길에서 이 총각이 그냥 지나가는데 불러놓고 시비더라고요.
아휴, 저 총각 너무 많이 맞았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누가 이 지경인 줄 알았소? 약국에 가는 길에 그 난리길래 무서워서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약 사갖고 와보니 경찰서 가자고 여태도 패고 있던 걸. 모여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조금 아까까지도 텅 비어있다시피 한 거리였는데 언제 알았는지 이 집 저 집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몽달씨를 기웃거렸다. 참말이지 쥐어뜯긴 머리카락며 길바닥을 쓸고 온 옷 꼬락서니 그리고 비원복이 된 얼굴까지가 영락없이 몽달 귀신 그대로였다. 무신놈의 세상이 이리 험악하노. 이래갖고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주씨가 어이없어 하는데 또 김반장이 냉큼 뛰어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저놈들을 잡아 넘겨야 하는 건데. 좀 어때?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어서 집으로 가세. 내가 데려다 줄게. 김반장이 몽달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세상에 벨도 없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몽달씨는 김반장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갔다. 몽달씨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꼭 열흘이 지난 며칠 전이었다. 그 열흘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설명하기도 귀찮을 정도였다. 몽달씨와 더불어 다닐 때는 몰랐지만 막상 그가 없으니 심심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하루가 꼭 40시간쯤으로 늘어난 느낌이었다. 때때로는 형제 슈퍼의 의자에 앉아 있은 적도 있었지만 이미 김반장과는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려서 그다지 자주 찾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몰래 가게 안을 훔쳐보고 있은 줄 모르는 김반장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굴고 있기는 하였다. 경옥이 처제, 요새는 왜 뜸해? 선옥이 언니 서울서 오거든 직방으로 내게 알리는 거 잊지 마. 그러면 내가 이거 주지. 김반장이 쳐들어 보이는 것은 을의 욕강이었다. 껍질에는 양갱이라고 씌어있는 200원짜리 팥떡인데 그것을 죽자 사자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어림도 없지 선옥이 언니가 오게 되면 김반장의 비겁한 행동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쳐서 행여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련까지도 아예 싹도 끊어버리게 하자는 것이 내 속셈이었다. 어찌 된 셈인지 선옥이 언니는 한 달 가까이 집에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있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온 엄마 말로는 양품점이 한 달에 2번 노는데도 집에는 올 생각도 않고 온종일 쏘다니다 밤늦게서야 기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모가 받아본 전화 속의 남자들만도 서너시 넘어서 양품점 전화통이 종일토록 불나게 울려대는 바람에 직간녀는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 받기에도 바쁜 형편이라 했다. 엄마를 쏙 빼닮아 마을 본새가 거칠기 짝이 없는 이모가 보나마나 바가지로 퍼부었을 선옥이 언니의 흉보다리를 잔뜩 짊어지고 온 엄마의 마지막 결론은 갈 데 없이 원미동 똑똑이다웠다. 선옥이 고년 이왕지사 바람든 년이니까 차라리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시키는 게 낫겠습디다. 말이사 바른 말이지 인물이야 요즘 헌다하는 장미보다 낫지. 미쳤군 미쳤어. 탤런트는 누가 거저 시켜주나? 띠신 밥 먹고 식은 소리 작작해. 그렇게 몰아붙이면서도 아버지는 을에 흐흐흐 웃고 마는 게 예사였다. 딸 많은 집구석에 인물 팔아 돈 버는 딸년 하나쯤 생긴다 해서 나쁠 것도 없다는 웃음이 분명했다. 서울 사람들은 눈도 밝지. 선옥이가 명동으로 나갔다 하면 영화배우 해보라고 줄줄이 따라다닌답디다. 인물 좋은 것도 딱 귀찮다고 고년이 어찌 성가시하는지. 엄마도 참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고흥댁 아줌마한테 이렇게 주워 섬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여태도 동아 언니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다고만 믿는 고흥댁 아주머니도 지지 않고 딸 자랑을 쏟아놓았다. 우리 동아는 요새 피아노도 배우고 꽃꽂이 학원도 다닌다고 맨날 바쁘다요. 시방 세상은 그 정도의 신부 수업인가 뭔가 아주 필수라 하더만.
엄마도 엄마지만 고흥댁 아주머니의 말은 듣기에 거북하였다. 대신 설비 노가다 청년한테 시집가면 피아노는커녕 호박꽃 한 송이 꽂을 일도 없을 것이니까. 어른들은 알고 보면 하나밖에 모르는 멍텅구리 같을 때가 종종 있는 법이다. 그 사건 이후 김 반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김 반장 그 사람 참말이지 진국은 진국인기라. 엊그제만 해도 복숭아 깡통 하나 들고 몽달 청년한테 갖는갑더라. 걱정도 억시게 했었고 우째건 미친놈한테 그만큼 정성 들이는 것만 봐도 보통은 아닌 게 맞다. 짐을 보주씨가 행복사진과 넘씨한테 하는 말이었다. 3살 많다 하여 어김없이 형님으로 받드는 엄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일은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김경옥이야말로 진국 중에 진국인지도 모른다. 몽달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다른 쪽으로 세워버렸지만 몽달씨야말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 오후 반인 소라가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서둘러 저희 집으로 가버린 때니까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을 것이다.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쓱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이 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의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귀기괴기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에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에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었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비치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었다.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씨가 해쓱한 얼굴을 쳐들어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라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 내쫓는 걸.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가 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죠?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읽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은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구깃구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 양기자 작가님의 원미동 시인이었습니다.